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이토록 멋진 휴식입니다. 지은이는 존 피치, 맥스 프렌젤 공저입니다. 그림은 마리아 스즈키, 옮긴이는 손현선, 출판사는 현대지성입니다. 책값은 16,800원, 총 페이지 수는 381쪽, 초판 일쇄는 2021년 7월 8일입니다. 부제를 보면 32명의 창의성 대가에게 배우는 10가지 워라벨의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존 피치, 끊임없는 몰아치기, 밤샘 작업, 주 80시간 근무, 그 외 소프트웨어 업계의 온갖 일 중독 증상을 달고 살았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메일을 처리하느라 한눈을 팔고 휴가 중에도 앱을 손보느라 고심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얻은 한 달간의 안식 휴가를 통해 인생을 새롭게 보고 큰 아이디어가 샘솟는 경험을 하면서 타임 오프라는 의도적인 쉼의 세계에 눈을 뜬 후 전도사가 되었다. 미국 오스틴 소재 텍사스 대학교에서 경영 미디어를 공부한 뒤 디지털 제품 디자인과 업무 자동화 테크놀로지에 주로 투자하는 엔젤 투자자이자 비즈니스 코치로 살고 있다. 일의 미래를 탐구하며 가까운 미래에는 다수가 창조적인 일에 동참하리라 낙관한다. 저녁 파티를 열고 짧은 여행을 떠나며 수박 농사, 음악 연주, 주짓수 훈련 등으로 영감을 키워가는 타임오프를 실천하고 있다. 맥스 프렌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대학에서 양자정보 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도쿄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한 뒤 AI 연구와 제품 디자인의 융합에 주력하는 몇몇 스타트업에 참여했다. 생산성 없이 분주하기만 한 나날을 보내다가 한가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생산적이었던 박사과정 시절을 떠올렸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도 6주 만에 박사 논문을 완성했던 극강의 생산성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해하다가 이 책의 아이디어와 만났고 그 경험의 근원을 추적하면서 책에 녹여냈다. 최근 관심 분야는 AI와 딥러닝을 창의성, 디자인, 음악에 접목하는 것이다. 맥스가 관여한 AI 예술 작품의 일부는 런던의 바비칸 센터 등에 전시되었다. 좋은 커피를 즐기고 빵 굽기 기술을 연마하며 자신이 제작한 전자음악을 곳곳에서 연주하며 타임오프 시간을 보낸다. 좋은 휴식 뒤에 도약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인생은 더 강하고 날카로워진다.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이들에게는 일과 휴식의 전환이 잘 이루어진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잘 쉬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때때로 마음의 평정을 찾고자 쪽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던 것을 아는가? 베토벤이 그렇게 방대한 작곡을 하면서도 오후마다 장시간 산책을 하고 선술집에 들러 신문을 읽은 것을 아는가? 그들은 타임 오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타임 오프를 했기에 높은 수준의 일을 해냈다. 역사상 위대한 지성들을 살펴보면 그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행동가, 창조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바로 나름의 고유한 방식으로 타임오프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오늘날 근로계층을 보면 정확히 반대로 가고 있다. 우리는 분주함, 스트레스, 과로를 성취도와 중요도를 입증하는 영의 훈장인 양 달고 다닌다. 수렵 채집자인 옛 선조들에겐 자연의 리듬과 눈앞의 단순한 필요가 가장 중요했다. 그들은 배가 고프면 사냥하러 나갔고 날이 어둑해지고 몸이 노곤해지면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일 개념은 없었다. 하루에 몇 시간의 가벼운 노동으로도 3일 정도 연명할 수 있었다. 채취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하루 3시간 미만으로 추정된다. 남은 시간엔 무엇이든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될 정도로 시간이 충분했다.
충분한 잠과 여가가 가능했다. 이 모든 것이 대략 1만 년 전에 바뀌었다. 신석기 혁명이 일어났고 이와 함께 영구 정착과 농업이 출현했다. 농업의 출현으로 인간은 농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키우기 위해 엄청난 수고를 해야 했다. 수렵 채집자가 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멀리 내다보고 사전에 수확을 계획해야 했다. 새로운 시간 개념이 생긴 것이다. 채취자 시절에는 부족의 기본 필요를 넘어서까지 일하는 것은 쓸데없을 뿐 아니라 낭비였다. 그러나 정착사회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개인의 부우 개념으로 사람들은 남보다 더 일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대다수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의 일상을 현대인의 시선으로 본다면 한량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안성맞춤일 것이다. 후일의 버트런드 러셀이 말한 대로 여가는 문명의 필수적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가가 필수일 뿐 아니라 누구라도 선망하는 최고 경지의 이상이라고 보았다. 일은 필요한 것이고 여가는 고귀한 것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과 여가를 구분하는 결정적 차이는 왜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응축된다고 보았다. 일은 실용적인 목표와 목적이 있지만 여가는 순전히 그 자체를 위해 목적이 아닌 의미를 찾아서 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쉼을 여가로 여기지 않았다. 그의 정의에 의하면 쉼에는 늘 무엇으로부터의 쉼인가 라는 질문이 따른다. 반면에 여가는 오로지 그 자체로 정의된다. 여가가 위계의 맨 위에 있다. 지식의 수용엔 숨돌릴 공간과 사색의 시간이 필요하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리투스는 이를 사물의 본질에 귀 기울이기라고 묘사했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어느 단계에선가 우리는 일과 여가를 혼동하고 여가를 게으름이나 나태와 동일시하게 되었다. 인류 역사의 상당 기간 동안 일은 대체로 감독 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활동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수가 협업해야 할 필요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노동시간을 측정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이제 작업 위주의 틀이 무너지고 시간제 노동이 표준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과 나의 스케줄을 동기화하고 제 시간에 출근해야 했다. 이 변화는 시간뿐 아니라 여가에도 전환점이 되었다. 시간이 돈으로 맞바꿀 수 있게 되자 여가의 가치가 줄어들었다. 14세기 이래 대도시와 상업지역의 공공장소와 교회 탑에는 시계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시각적 신호보다 소리가 전달하기 쉬우므로 교회 종소리와 공장의 호루라기 소리가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리고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라고 상기시키는 신호탄이 되었다. 시간의 아버지로 묘사되는 크로노스는 측정된 시간을 상징한다. 그러나 크로노스와 상당히 다른 또 다른 방식의 시간이 있다. 카이로스란 그리스 신은 크로노스만큼 주목받지 못하지만 별개의 강력한 시간 개념을 상징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3시간짜리 데이트를 할 때는 시간이 날아가지만 지루한 3시간짜리 강의를 들을 때는 시간이 기어간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똑같은 3시간이다. 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날아가기도 하고 기어가기도 하는 등 딴판이다. 크로노스는 활동에 들어간 시간의 양과 관련되지만 카이로스는 시간의 질을 본다. 우리는 아이일 때 더 많은 카이로스 시간을 경험한다. 직관적이고 즉흥적이던 우리는 친구들과 더불어 모험과 경이가 가득한 기적 같은 나날을 경험했다. 누구도 늦거나 일찍 오지 않았으나 다 같이 시간보다 순간에 몰입하고 사로잡혔다. 크로노스 시간에 집착하지 않고 타임 오프를 할 때 우리는 속도를 늦추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사하게 된다. 시간을 경험하는 다른 방식에 접근할 기회를 얻는다. 시간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순간순간의 밀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프로테스탄트 상류층은 일이 곧 미덕이라는 새로운 발상을 설득하고자 종교를 동원해서 일의 신적 타당성과 의미를 부여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직업 윤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이 새로운 사고방식에 의하면 신은 우리 인간이 노동을 통해 그분의 일을 완성하도록 의도적으로 세상을 미완성 상태로 남겨두었다. 이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와 동일시되었다. 당신은 생산적인가? 아니면 게으른가? 우리는 일이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발상을 고스란히 내면화했고 그 결과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극히 어려워졌다. 분주함, 스트레스, 과로는 자기를 불살라 올려드리는 현대판 희생 제사가 되어버렸다. 오늘날 공휴일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또는 세계 노동자의 날로 알려져 있다. 이 메이데이는 1886년 5월 1일 세계 곳곳의 노동운동가들이 우리 뜻대로 할 시간과 하루 8시간 근무, 8시간 수면, 8시간 여가를 요구하며 걸기한 저항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다. 수십 년이 걸렸지만 그들의 요구는 결국 이루어졌다. 1926년 헨리 포드가 주 5일 8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것이다. 포드는 왜 이렇게 했을까? 첫째, 포드는 최고로 좋은 근무 조건을 제공하면 최고의 인재가 온다고 믿었다. 예상은 적중했다. 둘째, 사람들에게 자유시간이 없거나 녹초가 되어 여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돈을 많이 못 쓴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이 일한다. 1872년부터 1970년까지 살았던 영국의 수학자 겸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진심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근로가 미덕이라는 믿음이 현대사회에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행복과 번영에 도달하려면 조직적으로 일을 줄여가는 수밖에 없다. 여가는 문명의 필수적이다. 이전 시대에는 다수의 노동이 있어야 소수의 여가가 가능했다. 이제 현대사회는 기술 발전으로 문명에 피해를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공정하게 여가를 분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또한 근로의 도덕은 노예의 도덕이며 현대세계의 노예제도는 필요 없다라고 썼다. 고대인과 똑같이 러셀은 게으름이 문명과 문화를 꽃피우는데 결정적 요소임을 헤아렸다. 러셀은 근로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과감히 제안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남는 순간을 순전히 신변 잡기에 흐지부지 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여분의 시간과 활력은 교육과 문화에 재투자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삶을 칭송한다. 스트레스와 번아웃과 바쁨에 시달리면서도 생산적이진 않다.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면 성취도 비례한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가 계속 이 길로 간다면 과로사 당할 때까지 일하든지 로봇에 의해 대체되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은 육체 노동에서 지식 노동으로 이행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지식 근로자는 8대의 T모델 포드 자동차를 만들듯 하루치의 수고를 입증할 수 없다. 지적 노동의 산출물은 계량화하기가 훨씬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생산물의 대체물로 바쁨을 내세운다. 안타깝게도 바쁨은 동료와 상사로부터 인정과 환심을 살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창의성은 본질적으로 점 연결하기다. 광범위한 관심사를 탐구하다 보면 풍성한 점들에 접근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점이 있든지 간에 준비 단계에 갇혀 한 점을 쥐어짜거나 한 점에만 과하게 몰입하면 계속
근거리 점들만 있게 된다. 그러면 사고가 경직되고 아이디어 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진짜 흥미로운 연결점을 발견하려면 새로운 관점과 일정한 거리 확보가 필요하다. 이는 여러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다. 우선 미시적 차원에서 정신적으로 고갈되거나 어떤 문제에 갇힌 느낌을 받을 때 1시간, 아니 단 몇 분만이라도 문제에서 벗어나 탈 연결을 가능케 하는 활동을 해보라. 문제로부터 약간만 거리를 둬도 다시 복귀했을 때 참신한 시선으로 문제를 볼 수 있다. 찰스 다윈은 하루 3번 90분씩 일했고 나머지 시간에는 긴 산책을 하거나 낮잠을 자거나 상념에 잠겼다. 엄청난 다작가이며 사상가였던 앙리 푸엥카레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1차 작업을 한 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차 작업을 했다. 마찬가지로 수학자 G.H. 하디는 의식적인 작업은 하루 4시간이 최대치이며 나머지 시간을 너무 많은 바쁜 일로 채우면 매우 비생산적이라고 믿었다. 그러고 보니 다윈, 푸엥카레, 하디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대로 초점을 맞추고 진짜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그리고 이 시간을 양질의 쉼으로 뒷받침한다면 위대한 성취에 필요한 시간은 하루 4시간이면 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바쁜 문화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상이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쉴 때 뇌의 활동력도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뇌과학자들이 실제로 관찰한 뇌의 활동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우리가 쉬는 중에도 머릿속은 전혀 텅 빈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쉬는 동안 뇌의 전반적인 활동량은 감소하지 않았다. 다만 활동성이 뇌의 다른 영역으로 옮겨갔을 뿐이다. 마침내 연구자들은 쉬는 동안 활성화된 영역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고 총칭하게 되었다. 추가 연구를 통해 DMN이 고도로 활동적일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미국 USC 대학의 신경과학자 메리 헬렌 이모르디노 양과 그의 동료들은 DMN 활동이 지능, 공감, 정서적 판단뿐 아니라 전반적인 정서와 정신 건강에도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 중에는 유독 긴 산책을 즐기는 사람이 많았다. 산책 중에 심오한 통찰이 무수히 일어났다. 산책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다리가 움직이는 순간 생각이 흐르기 시작한다라고 말했다. 노련한 농부라면 매년 같은 터에 같은 작물을 재배해서는 꾸준히 높은 수확률을 기대할 수 없음을 잘 안다.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토양이 황폐해지고 토사 침식과 병충해 위험이 증가한다. 똑똑한 농부는 철을 따라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윤작제를 활용한다. 이렇게 돌려짓기를 하면 토지가 특정 작물의 영향에서 회복되는 것을 도와 농지가 두루 건강해지고 수확률이 올라간다. 돌려짓기할 작물의 종류를 잘 고르기만 하면 토지가 스스로 회복되도록 휴경지로 내버려 두는 편보다 낫다. 앞서 재배한 작물이 후속 작물의 성장에 필요한 자양분을 배출하여 토양이 오히려 비옥해지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아주 효과적이고도 단순하여 옛적부터 최소한 기원전 600년 중동에서부터 이모저모로 활용되었다. 실존 철학의 시조인 쉐렌 키르케고르는 윤작의 원리가 농업을 넘어 인간 정신의 과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믿었다. 키르케고르는 나태함이야말로 창의적 통찰과 상상력의 열쇠라고 보았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대체로 나태함을 최악의 상태로 여기며 두려워하는 듯하다. 이런 면에서 키르케고르는 인류의 모든 문제는 홀로 방 안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무능함에서 비롯된다라는 명언을 남긴 수학자 블레즈 파스칼과
정서상 통한다고 하겠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질병통제예방국과 세계보건기구 모두 수면 부족을 공중보건상 유행병으로 선포했다. 충격적이게도 선진국 전체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수면 시간이 충분치 않다. 그런데 대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충분치 않은 걸까? 개인차가 있지만 학계는 상습적 짧은 수면을 하루 7시간 미만으로 정의한다. 7시간이 이상적이라는 게 아니라 최소치라는 것이다. 어처구니 없네. 난 이제껏 하루 7시간 넘게 잔 적이 없어도 잘만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우리의 자기인식이 처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대다수 사람은 자신의 수행력을 과대평가한다. 4-5시간만 자고도 멀쩡하다는 것은 이제껏 모든 과학 연구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신화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기만에 빠진 것이다. 정신기능이 극적으로 저하되므로 자기 기만이 훨씬 더 쉬워진다. 잠빚은 차곡차곡 누적된다. 매일 6시간만 자면서 일주일을 보내는 것은 하룻밤을 꼴딱 새는 것만큼이나 유해하다. 잠은 건강과 생산성에 결정적이다. 영국의 수면과학자 매튜 워커는 수면이 짧아지면 수명이 짧아진다. 낮잠을 걸으면 일이 꼬인다 라고 말했다. 이젠 얼마나 적은 시간 잠을 자고도 잘 사는지 으스대는 문화를 포기하자. 오히려 심신치유, 한층 강화된 아이디어 부화, 창의적 돌파구 제공 등 우리 신체에 경이로운 기능을 가져다주는 잠을 찬미하자. 잠이야말로 단연 최고의 필수적, 보편적 타임오프다. 단 하룻밤만 수면 시간을 줄여도 암을 물리치는 킬러 세포의 수가 대폭 감소하며 매일 6시간만 잔다면 암 발병률이 40% 증가한다. 결정적으로 수면 부족은 성욕 감퇴를 유발하며 남성의 정자수와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감소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성질이 급하고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지도자나 관리자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잠을 적게 잔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느끼는 부류일 가능성이 크다. 잠을 적게 자면 전전두 피질의 이성적 통제 능력이 약화된다. 그 결과 편도체가 우세해져 분노, 감정적 반응, 투쟁 도피 반응 등 부적절한 정서적 반응이 야기되며 긍정적, 부정적 감정이 두루 증폭되어 감정 기복과 위험한 행동이 늘어난다. 힘든 결정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며 차분하게 팀을 이끄는 유능한 지도자가 되고 싶은가? 잠의 강력한 균형자 역할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놀랍게도 우리가 자는 동안 뇌세포의 부피는 60% 정도로 쪼그라든다. 덕분에 뇌 척수액이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유해 물질을 밖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 잠을 충분히 자면 뇌를 건강하고 젊게 유지하는 데 큰 보탬이 되어 고령자를 괴롭히는 온갖 신경퇴행성 질병을 늦출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머릿속이 안개 낀 듯 뿌옇다면, 짜증으로 가득하다면,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면 당신은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멋진 팀을 이끌 수도 없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혁신적인 예술을 할 수도 없다. 이 모든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방책이 있는데 바로 밤에 푹 자는 것이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는 주주들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자는 것이라고 믿는다. 세계 거물급 인사인 버락 오바마, 대법원장 엘레나 케이건, 컴퓨터 선각자 앨런 튜링, UCLA 대학 화학과 교수 겸 노벨상 수상자 도널드 크램 등은 까다로운 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운동 스케줄을 잡고 실천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다. 우리에게 그다지 유명 인사가 되려는 열망은 없더라도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누구에게나 유익하다. 다들 살면서 스트레스와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다. 이럴 때 격렬한 신체 운동, 예측 통제가 가능한 스트레스가 심신을 단련시키고 힘든 상황에서 더 기품 있게 대처하게 해준다. 운동은 즐겁고 중독적이어야 한다. 그러면 스스로 운동을 많이 하게 되고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한결같이 활동하는 습관을 들이게 된다. 단순히 말해서 운동 절정감을 느낄 때가 멈출 때다. 여기서 운동을 멈춰야지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피로를 느끼는 단계까지 가선 안 된다. 고독은 독창성을 장려한다. 마이클 해리스는 그의 책 잠시 혼자 있겠습니다에서 외부에서 입력되는 게 없는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 독창적인 목소리로 자신을 표현할 창의적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칼 뉴포트는 그의 책 디지털 미니멀리즘에서 고독은 타인과의 물리적 단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고독은 당신의 정신이 타인이 제공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주체적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혼자 있을 때라도 연결기기를 통해 타인이 제공하는 무언가를 부단히 받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고독을 체험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메시지에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거나 그저 집에 있고 싶다는 이유로 초대를 거절하면 친구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 대다수는 열심히 일하지만 이 일을 내려놓는 타임오프를 갖지 않으면 자칫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 냉정한 평가를 위해 일에서 반드시 한 발 물러날 필요가 있다. 이 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가?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만들고 있는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점검하려면 잠시 멈춰서서 성찰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가장 유명한 비즈니스 컨설턴트 피터 드러커는 보다 효과적인 활동은 조용한 성찰에서 온다라고 말했다. 몇 달에 한 번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질문의 시간을 가져라.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다. 앞으로 3개월간 3가지만 성취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까? 향후 5년 내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121년에서 180년까지 살았던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겸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에게 자신의 영혼보다 더 조용하고 평온한 은신처는 없다라고 말했다. 평정심은 마르지 않는 자원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평정심을 추구한다면 더 적게 행하라. 아니, 본질적인 것을 행하라. 더 적게 행하되 제대로 행하라. 우리가 행하거나 말하는 것은 대부분 본질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비본질적인 것을 제거하면 더 큰 평정심이 임할 것이다. 매 순간마다 필요한 일인지 자문하라. 스토아 철학의 요체는 수용의 기술이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을 염려하는 것은 부질없으니 그저 받아들이고 다른 일을 하라는 것이다. 이는 포기가 아니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쓸데없는 분노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며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다. 우리에게 고통을 일으키고 걸림돌이 되는 것은 오로지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접근법이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 통찰이다. 또 다른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이다.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다. 그 자체로 재앙은 없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우리가 두려워할 때만 끔찍하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훌륭한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만의 색깔로 물들인다. 그리하여 모든 일에서 유익을 취한다 라고 말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피해받지 않는 길을 택하라. 그러면 피해받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바쁘지 않기를 선택하라. 그러면 바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대개 문제를 크게 봐서 키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우렐리우스가 일깨우듯 해결책은 지극히 단순할 수 있다. 오이의 맛이 쓴가? 그렇다면 버려라. 길에 가시덤불이 있는가? 그렇다면 돌아서 가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성찰을 통해 상황과 자신의 반응을 평가하며 오직 본질적인 행동만 취하라. 일본의 정리 컨설턴트인 곤도 마리에는 이렇게 말했다. 자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게 설렘을 일으키는 삶으로 이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삶에 필요한 단계들이 보다 명료해진다.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 외에 여러 베스트셀러를 내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곤도 마리에는 잡동사니의 천적이다. 그녀의 정리 과정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응축된다. 이것이 과연 설렘을 주는가?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곤마리 정리법의 출발점은 정리하겠다는 확고한 결단이다. 그 다음 그녀는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상상해보라고 주문한다.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가?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신학 석사학위를 딴 후 5년간 성공의 목사로 살았던 앨런 와츠는 세계의 다양한 영적, 종교적 관습의 공통점을 발견한 후 현대인이 공감할 만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데 귀재였다. 와츠의 작업을 관통하는 핵심 발상은 현재에 몰두하는 것, 즉 당면한 순간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다. 우리는 갈수록 미래에 정신이 팔린 상태로 살며 지금 우리가 처한 곳에서 행복해지는 법을 잊어버리고 있다. 우리는 다가올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느라 지금 실제하는 것과 바로 코앞에 있는 것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 다음은 와츠의 글이다. 미래는 순전히 추상적, 논리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먹거나 만지거나 냄새 맡거나 보거나 들을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도 향유할 수 없는 것이다. 미래를 추구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뒷걸음질 치는 환영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 환영은 우리가 더 빨리 쫓아갈수록 더 빨리 앞질러 갈 뿐이다. 와츠는 현재의 순간을 살며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제쳐두는 최고의 방법이 장난기임을 알았다. 와츠는 우리에게 시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세상에 몰두하고 현재에 깨어있으라고, 즉 카이로스는 더 느끼고 크로노스는 덜 느끼라고 호소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세계를 물질적으로 느끼고 감지한다면 현재 외에는 어떤 것도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한 적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성인 세계에서 놀이 부족 증상이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심지어 장난기를 미성숙함의 표시로 보는 성인도 있다. 그들은 장난기 어린 행동을 바보 같은 짓 내지는 시간 낭비로 보는 듯하다. 일의 종류와 무관하게 우리는 모두 몸집 큰 어린이가 될 수 있다. 어른들은 아이의 장난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놀이할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야 한다. 여행작가 롤프 포츠는 시계가 6학년 때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고 느낀다면 자신의 휴식 스케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어른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장난기를 가지면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장난기를 가지면 돌발적인 일이 일어난다. 타임오프란 본질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의식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작은 순간에 유념하며 그 순간을 소소한 기쁨으로 채우는 일도 포함된다. 휴식과 일상의 위안과 해방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소한 기쁨이다. 무언가 거창한 게 아니다. 대만계 미국인 AI 전문가인 리 카이프는 이렇게 말했다. 루틴한 일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아님은 분명하다. 우리는 창조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존재한다. 리는 말한다. 조만간 여러 단순 반복적 직업이 대체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인간은 인간 본연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특기는 창의성, 전략적 문제 해결, 타인과의 연결과 공감, 그리고 사랑입니다. 창의성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인간다운 면모입니다. 가장 인간다운 일은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MIT 교수 셰리 터클은 공감에 대해 이런 견해를 개진했다. 공감은 당신이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은 타인이 어떤 기분일지 알지 못함을 깨닫는 데서 출발합니다. 성찰과 연민을 바탕으로 스스로 무지함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인간 본연의 역량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바쁨과 스트레스, 과로가 우리의 성취도와 중요성을 입증하는 영의 훈장인 양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다. 기업가와 관리자, 개인이 단지 장시간 이 악물고 미친 듯 일하면 생산성과 능률이 올라간다고 착각하는 것은 모두에게 위험한 악순환이 될 것이다. 종종 우리가 그런 수준에 갇히는 이유는 현상 유지와 사회적 관습으로 고착화된 규칙에 의문을 제기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직업 세계에서는 쉼 윤리가 휴가 정책이나 주말의 쉼을 훨씬 능가하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쉼 윤리는 우리가 기계를 모방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됨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휴지 시간과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그런 시간을 통해 생성되는 인간 고유의 기량에 긍지를 가지는 것이다. 타임오프를 그저 일을 멈추는 것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일과 우리 삶 전체에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봐야 한다. 쉼 윤리야말로 가장 창의적이고 인간다운 잠재력을 발견하고 잠금 해제해야 할 궁극의 승부처다. 지금까지 이토록 멋진 휴식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워라벨이라는 말이 유행한 지도 꽤 되었습니다. 워라벨은 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 즉 일과 삶의 조화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속뜻은 너무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쉬엄쉬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어느 정도 쉼을 가져야 조화로운 것일까요? 저는 낮에는 1시간마다 10분씩 휴식, 밤에는 8시간의 수면, 그리고 일주일 기준 최소 하루에 완전한 휴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태인들은 토요일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정확히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되는 이 안식일에 유태인들은 철저한 휴식을 누립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리도 허용되지 않아서 금요일에 미리 음식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의 층별 버튼이 모두 눌려져 있거나 비유태인을 고용해서 대신 누르게 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일을 배격해서 얻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완전한 회복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다시 일주일을 활기차게 살아갈 힘을 회복하는 것이죠.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태인들을 지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안식일의 효용은 대단합니다. 그들은 의무감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꼭 필요한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중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사랑합니다. 전에 신문에서 어떤 알바왕의 사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자면서 알바 10개를 해서 월 550만 원을 벌었는데 그래서 10년 동안 3억의 빚을 다 갚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암으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휴식이 없는 삶은 그만큼 수명을 당겨 쓰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휴식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과의 증진, 둘째는 건강과 행복입니다. 쉼 없이 일하는 것보다 하루 일과 중에 짬짬이 작은 휴식을 취할 때, 그리고 정기적으로 아예 하루나 며칠을 쉬는 큰 휴식을 취할 때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과 몸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걷기를 즐겨하는 영화배우 하정우 씨의 걷기 패턴이 나옵니다. 40분간 걷고 20분간 쉬고, 이걸 1교시라고 한답니다. 쉬는 날엔 8교시까지도 한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8교시면 8시간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치기 전에 반드시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속 걸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25분간 일하고 5분을 쉬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수험생의 경우 15분마다 과목을 바꿔서 공부하고 1시간을 공부한 다음에는 15분간 쉬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과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의 패턴에 맞는 휴식을 찾아서 지키는 것은 워라밸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성과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책에서 공감한 것은 수면 이야기입니다. 성인이라면 최소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요즘 우리의 수면의 가장 큰 방해물은 스마트폰입니다. 인간은 쉬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지금까지 책 한민국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